17번. 자, 도시계획법상 환지계획입니다.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명시에, 청산 대상 토지 명시에 등이 포함된다. 맞습니까? 네. 잠깐만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 할 내용은 한 5개 외워야 되죠. 같이 합니다.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에, 채비지, 보류지 명시에, 그리고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에 등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은 누구인가 봤죠? 이거는 거의 매주 요즘에 좀 꼭 좀 외우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누구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혹시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진구청에, 연제구청에 연제경찰서에 같이 손잡고 가든지 할까 싶기도 하고. 2번이 답이죠. 환지계획 작성은 적응환지 원칙 맞습니까? 적응환지 원칙 줄 거 밑에 적어요. 적응환지 원칙이 종전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이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이 3개가 있잖아요. 뭐죠?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은 면적,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그러면은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외웠었죠? 이걸 위지면, 토수리, 환 그렇게 외웠었죠. 같이 해봐요. 이 뭐죠? 같이 말해보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땡큐. 이 7개를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응환지 원칙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례가 하나 얻게 되죠. 4번. 종전토지의 하필 분필 동그라미. 하필 분필로 환지 명시에 변경돼서 변경인가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환지계획인가 상 중에서 지난주에 이거 나왔잖아.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청산한 내용으로 변경한 변경인가 안 받잖아. 이거 다 같이 외워야 돼. 복습을 같이 해야 돼. 지난주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관련된 걸 안 외워서 이런 게 낯설면 안 됩니다. 네. 공공시설 용지가 뭐죠? 시청 학교 용지를 환지로 정한다 이 말이야. 그때는 적응환지 기준 7개 중에서 2가지 적용을 배제하죠. 위치와 면적. 이런 거는 흔한 지문이고 정답은 2번 그렇게 되는 겁니다. 18번. 도시계획법상 환지처분,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 맞습니까? 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결정입니까? 확정입니까? 확정. 결정은 언제 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는 때, 환지처분을 하는 때 결정 그렇게 되죠. 2번.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송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처분에 영향을 안 받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송하는 것은 환지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3번.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 지역권은 지조가 있죠. 그래서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처분에 불구하고 환지로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종전토지 존속의 원칙이라 단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것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이죠. 4번. 환지계획에 따라서 입체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이죠. 그리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지역을 지납니다. 정확한데요. 채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해당 소유권을 지정한다. 이 정답이죠. 이 부분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 날 채비지의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죠? 채비지는 시행자가. 채비지는 소유권을 시행자가 정합니다.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렇게 됩니다. 채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류지의 소유권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응용된 게 아니잖아요. 응용도 없고. 이런 것을 다 맞춰줘야 되지.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시장수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3개가 있죠. 이거 파이널 이론 특강에서 진행을 했던 거죠. 네, 신설된 거니까 여역지도 없고 기본소에 없는 겁니다. 네, 3가지죠. 재개발, 공공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는 비경제적인 건축과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비경제적인 건축을 막기 위해서 건축이 제한되고요. 허가 없이 못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서 토지 분할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됩니다. 시장소에 허가 없이 못하는 거 3개죠, 3개. 직장주택의 조합원 모집은 제한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 티귿. 최근 신설된 거니까 다 별표해서 잘 암기를 좀 해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2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안전진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안전진단 실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 이 목적이라고.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수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죽었죠?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면은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맞습니까? 요청자가 있는 경우에도 안전진단 실시해야 되죠. 여러분 그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위한 동의요건은 전부 10분의 1 이상이야. 그렇게 오라고 그랬죠.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위한 동의요건은 전부 10분의 1 이상이야. 정비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면은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돼요. 이제 예외고 원칙은 어떻게 되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에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원칙이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요청자가 있으면 요청자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안전진단 실시는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렇게 요청자가 있으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그 안전진단에 든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요청자에게 안전진단에 든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문제가 나온 적 있죠? 공동주택으로 문제 나왔잖아. 안전된 대상은 공동주택입니까? 주택단지의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이게 공동주택 쓰면 틀려요. 이런 문제 봐요. 잠깐만 이런 거 현장을 한번 봐요. 잠깐 봐야 돼요. 이거. 요즘에 재건축 단지는 단지 규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 값이 비쌉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안에 아파트만 있습니까? 상가가 들어갑니까? 상가가 들어가는 거죠. 상가가 들어가죠. 옛날에는 이 공동주택 아파트만 안전면 대상인데 이 상가를 우리는 주택법에서 뭐라고 하죠? 복리시설. 공리시설. 건축은 뭐라고 그래? 부대시설. 이런 것이 이제 주택법에서 이제 복리시설이고 건축법은 그냥 이거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안전 대상에 상가 건물도 포함을 시킨 거야.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안전이란 대상이 된 거야. 근데 건축물에는 무엇이 들어간 거죠? 공동주택 플러스 그게 공동주택 플러스 근린생활시설 상가 건물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건축물로 표현한 거죠. 법이 그렇게 개정된 거예요. 공동주택이.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쓰면 틀려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다음 내려와요.
4번 안전진단 의뢰를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시당수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안전진단 실시 기준을 누가 정하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오늘 기준이 벌써 2개 나왔죠. 도시공계획 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고 나머지 기준은 99%가 그냥 전부 누구죠? 국장. 제발. 다른 거 몰라도 그 정도만 해도 답 찾을 수 있는 게 한 문제는 있을 건데. 네. 공식처럼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기준은 국장이라고. 모르면 그렇게 하면 돼요. 4번이 답이고 5번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안전진단 결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나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정답 몇 번이죠? 4번 안전진단 실시 기준을 누가 정하죠? 국장. 그렇게 됩니다. 21번 도시 및 중앙경제구역상 정비구역에서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개발 허가 받아야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까? 몇 번이죠? 5번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잖아. 단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임의사항에다 집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죠. 5번이 정답이고요. 이런 건 뭐 점수 주는 거예요, 이제. 22번. 도시 및 중앙경제구역상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로 합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민간개발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이죠. 그래서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누가 해요? 조합 단독 시행이 원칙이다.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몇 인? 20인 미만.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누가 하죠? 토지 등 소유자. 해당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할 수 있죠. 이렇게 재개발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 되면 민간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합은 얼마가 동의하면은 과반수. 조합은 과반수가 동의하면 재개발조합이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과반수가 동의하면 똑같습니다.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재개발 재건축도 천재, 지변 등으로 긴급한 거야. 그럼 언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동의서 받으러 다니겠어? 지금 동네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공공개발로 합니다.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니까 누가 하는 거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천재, 지변 등이 있으면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4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22번. 조합. 재개발 사업은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시장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죠. 오케이.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직접 할 수도 있죠.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죠. 이게 재개발의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재개발도 공공개발 방식으로 가능하다. 4번 시장수 등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정비사업의 대행이라 대행. 4번하고 5번 묶어요. 앞에 치고요. 사업 대행이라 그래. 정비사업 대행. 잠깐만 물어볼게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정비사업이 대행되죠? 시행자가 누구일 때 정비사업은 대행이 가능하죠. 사업 시행자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합이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라. 이렇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입니다. 장기간 지연되는 거죠. 뭐 조합이 파산했거나 권리관계 분쟁 중이거나 여러 가지 소송 중이거나 사유가 있겠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됐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가반수 동의를 요청하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이 있으면 이 두 개가 대행 사유야.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으로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됐거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이 있으면 이 두 개가 대행 사유야. 이 둘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인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대행자가 될 수 있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대행할 수 있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대행하거나 주공 등 지정개발자, 주공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서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의 대행. 자주 하지 않으니까 좀 낯설 수 있어. 제가 일부러 적어본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한다.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는 시행자입니까? 대행자가 되는 겁니까? 대행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고 있던 정비사업이 이 둘 중 한 개의 사유에 당하면은 시장군수가 직접 대행하여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대신 시행하게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시행자가 해야 될 정비사업을 누가 했죠? 대행자가 했죠. 이를 대신했으니까 시행자는 사업을 대신 행한 자는 시행자에게 일을 대신하니까 보수받아야 될까? 보수 청구권이 있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업을 대신 행하면 돈이 들잖아. 사업비가 들어가잖아. 돈을 대신 썼잖아. 비용을, 사업비를.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를 가는데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시행자에게 기속될 대신이나 근처를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고, 이때 압류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받기도 해.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대신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사업 대행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이것을 사업 대행 개시를 결정하면은
비밀로 해야 됩니까? 결정을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됩니까?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거, 이를 사업대행 개시일정 고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비사업 대행을 시작할 때는 무슨 고시합니까?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을 고시해야 돼요. 정비사업 대행을 개시하기로 결정을 해서면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돼요. 이를 사업대행 개시일정 고시라고 그래요. 그 사업대행 개시일정 고시를 하고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신 행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무사히 끝났어. 그럼 더 이상 대행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끝나면은 사업 대행 완료를 하면은 또 비밀로 끝내는 게 아니고 사업대행 완료 사실을 공시로 고시합니다. 이를 사업대행 완료 고시라고 그래요. 시작할 때는 사업대행 개시일정 고시, 끝낼 때는 사업대행 완료 고시라는 거야. 이 사업대행 개시일정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죠? 이 기간이 대행자가 사업을 행하는 대행기간이 되는 거야. 대행기간. 이 대행기간, 사업대행 개시일정 고시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일 날까지 대행자가 사업을 행한다 이 말이라. 이때 사업 대행자는 사업대행 개시일정 고시의 다음 날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과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자기의 이름과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시행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시행하게 되는 거야. 자기의 이름과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하게 되는 거야.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대행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말은 대행자의 이름으로 사업을 대행자의 명의로 하는 거라. 사업 대행 기간 동안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죠? 대행자의 명의로, 그 뜻이야 이게.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이 말은 뭐죠?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대행하게 돼요. 그래서 따지면은 정비사업 대행은 민법상 간접대리야, 간접대리. 그럼 이제 대행자가 자기의 이름과 사업시행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지만 최종 결과는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시행자에게 기속이 된다고. 그래서 민법상 따지면 간접대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그러면은 잠깐 한번 봐요. 22번 다시 봐봐. 22번 다시 보세요. 4번. 시장구수 등은 그다음 줄까요? 토지 등 소유자 가압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미칠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가압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가 뭐죠? 밑에 적으세요. 대행사유잖아. 대행사유. 대행사유 두 가지죠. 이게 사업의 장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됐거나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가압류 동의로 요청이 있는 경우가 대행사유가 됩니다. 자, 이 대행사유가 있으면 시장구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려와요. 5번. 위 4번의 경우 시장구수등은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를 한 날이 아니고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를 고시한 날까지,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를 고시한 날까지 줄 거예요. 이게 뭐죠? 대행기간이 돼. 이 대행기간 동안 자기의 이름과 사업시행자 계산으로 사업시행자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거기서 자기의 이름 줄 거예요. 자기의 이름. 이때 자기의 이름은 뭐죠? 자기의 이름은 여보 당신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만은 사업을 대행자의 명의로, 그런 뜻이야. 사업을 대행자의 명의로. 이때 자기는 대행자거든.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을 대행기간 동안 누구의 명의로 하죠? 대행자의 명의로 한다는 거야. 사업을 대행자의 명의로 한다는 뜻이고, 거기 줄 거요.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이 말은 뭐죠?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거야.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그런 뜻이야. 그 사업 대행자는 단독 출제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본 틀만 알고 있어도
단독 출제돼도 정답은 찾아갈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사업을 대행하면은 그게 끝납니까? 시행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죠? 보수 또는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랬죠?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면은 시행자의 기속될 대지다 건축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그 효력을 인정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랜만에 안 들었잖아. 이거 잘 설명을 안 하거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문제 풀어보기 전까지 설명하기 때문에 못 들은 부분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들어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으면은 이제 사라지던 기억을 다시 되살렸으니까 오후에 사업 대행자들을 잠깐 한번 요약집의 기본서로 복습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와도 이제 준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넣어둔 거니까 그렇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이죠.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등에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동행에 이거 나왔잖아. 우리 도시개발법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은 나갔죠?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은 잘 보고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이 언제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채 개최를 하겠다고 공고한 날. 이거 잠깐만요. 오랜만에 하니까 또 한번 그거 똑같기 때문에 앞에 기본만 잠깐 설명드리면 돼요. 기본계획. 기본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합니까? 예정구역 지정합니까? 예정구역. 10년 내에 이 동네 재개발할 거야, 재건축할 거야, 이렇게 뭐 예정구역 지정합니다. 하면서 뭘 정하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11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할까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1년 11월이 되면은 이 정비예정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고 이를 첨부해서 구청장 등이 특별지정 관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잖아.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딱 지정됐어. 만약에 부산 진구 전포동 재개발합니다. 전포동 재개발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딱 지정되면은 나중에 전포동 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으려면은 조합원이 돼야 되잖아. 그때 조합원이 누구죠? 토지등 소유자잖아. 맞죠?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때 재개발할 때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누구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당연히 전포동 재개발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당연히 무엇이 되는 거죠? 조합이 되고 나중에 전포동 재개발이 끝나면은 시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아니, 재개발, 재건축할 때 언제부터 이 동네에 땅 사놓고 건물 사놓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어야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자가 필요하잖아. 도시 및 중앙경 정비 사업 절차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외우세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다. 이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되는 거야.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이건 도시개발법 똑같다.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면은 왜 했지? 한 명의 토지 소유자를 4명으로 만들어서 이게 전부 아파트 한 장 한 장의 분양권을 늘리는 거잖아. 지분을 나눠 쪼개기 한 거죠. 그럼 이걸 투기꾼들이 와서 몰려와 사는 거잖아. 그럼 여기 투기 잘했다고 이거 사면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면은 이 분할된 토지를 지단자는 입주권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안 줘야 되잖아. 그래서 분양받을 권리를
다음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해버립니까? 다음날 기준입니까?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버리는 거야. 그럼 기준일에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하니까 이거 사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리는 금전증서에 다 쫓아내버리는 거야.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야. 또 있잖아. 다가구는 단독주택인가 구분 소유 안 되니까 다가구를 뭐로 전환하는가요? 다세대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인가 구분 소유가 되죠?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의 기준입니까?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다음날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분리해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그 다음에 나대지에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린 경우에는 전부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의 기준입니까? 다음날 기준입니까?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버리는 거예요. 23번 한번 보세요. 23번 문제 한번 보세요. 도시 및 중앙경제법상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비 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은 줄 것이에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맞죠? 정비사업주제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인데 예외적으로 투기억지를 위해서 기본 줄 거요. 기본구역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따로 정한 날까지 줄 거야. 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죠? 1번 원칙, 2번 예외잖아. 그 다음에 두 개의 필지로 분할된 토지를 한 필지로, 하나의 필지로 합병을 했다면 지분이 쪼개진 겁니까? 지분을 합한 겁니까? 합한 경우에는 투기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야 안 해? 안 하지. 경우에는 그 기준의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다. 틀렸죠?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 오히려 지분을 줄였기 때문에. 3번이 답이죠. 다가구 주택이 다시대주로 전환되면 지분을 줄인 겁니까? 지분을 쪼갠 겁니까? 쪼개기 한 거 투기 수권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의 기준입니까? 다음날 기준입니까?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 범위의 사건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니까 소유자가 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하면 소유자가 늘어나잖아. 투기수법이죠? 기준의 기준입니까? 다음날 기준입니까? 기준을 내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면 문제가 쉬워져요. 이것도. 정답 몇 번이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4번. 도시 및 중앙경제법상 중앙경 개선 사업입니다. 중앙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경 개선 사업이에요. 1번 인가와 등 관리 청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헌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우리 중앙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4가지는 어떻게 되죠? 스스로 관이 뭐죠? 관리 처분계획. 이때 관리 처분계획으로 근거받춘 대상이 뭐죠?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되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관리 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고하는 것은 재개발이죠. 많이 연습한 거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2번 관리 처분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중앙경개선 사업은 시장수석이 직접 시행하거나 맞습니까? 네, 시장수석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사업성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동의가 얼마죠? 3분 이상의 동의. 세입표시돼서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거 틀리면 이 동행 1회에 나갔습니다. 다 해둔 거예요. 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중앙경개선 사업 시행자, 중앙경개선 사업의 시행자에서 이렇게 설명해줘. 동행 1회도 다 나갔습니다. 중앙경개선 사업의 시행자에서 사업방법이 스스로 관 이렇게 되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중앙경개선 사업할 때 시장공사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려면은 시장공사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잖아. 그때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요하고 뒤쪽에 3개. 요새는 이쪽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동의 요건을 꼭 외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고 네, 시장구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려면은 정비구역의 토지나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니까 토지 등 소유자잖아. 얼마? 3분의 2.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 단 세입자 시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이 모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천재, 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언제 동의서 받니? 그죠? 그래서 이때는 동의 없이 시장구성이 직접 하거나 주공등을 지정하여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요즘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인데 이 동의 요건까지 계속 시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벌써 동영에서만 1회 때인가 한번 내보내고 설명하고 벌써 오늘 두 번째 나간 거라고.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야 됩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풀어봤던 문제들. 우리 손때 묻은 걸 지금 볼 때지 새로 프린트해서 새로 자료로 바로 언제 그 분위기 있고 하려고 안 되죠, 이제. 시간 오래 걸리고. 지금 프린터 뽑으면 큰일 납니다. 복사본도 필요 없고. 딱 수업 들었던 것만 지금 반복해서 체크해야 돼. 지나온 과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새로운 연인을 만날 때가 아니고 만나고 있던 연인들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 만나고 있던 연인들이 우리가 풀었던 문제하고 문제집이고 기본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D번번 했고 D극번, 24번의 D극번. 사업시행은 철거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과 인근 경비구역 안팎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구조하거나 주택점의 용자할선 등 임시구조에 상황 조치를 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주택장업의 용자할선 등 임시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될 정비사업이 두 개잖아.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맞죠? 그래서 맞는 거고. 리얼번.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여러분 이것도 다른 문제 나왔죠? 재산 평가 방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은 재산을 평가할 때 시장 구수 등이 선정 기획한 2인 이상의 감정 평가 범인 등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가해서 정하게 되죠.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 리얼 그렇게 되죠. 이런 것은 난이도가 좀 있죠. 이 정도 문제를 이제 풀어야 돼요. 우리 연습 다 한 거예요, 근데. 25번. 건축법상 건축 사반이 설계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건축사 설계 대상을 불러주세요. 암기상이니까 외웠을 거 아니에요. 불러주세요. 지금 적을게요. 건축사 설계 대상 1번.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은 건축사 설계합니다. 맞아요. 또 건축 신고.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도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건축물 설계는 리모델링 설계.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리모델링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세 개죠, 세 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건축 신고를 해야 될 건축물.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에 리모델링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된다. 네, 잠깐. 근데 여러분 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게 맞는데 신고 대상인데 건축사 설계 대상에 제외되는 게 두 개가 있었죠? 이걸 외우라 그랬잖아요. 자, 신고 대상인데 건축사 설계 대상에 제외되는 게 뭐죠? 바합,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나중에 이제 숙달되면은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몇 층?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 그래서 85제곱미터 미만인 청축, 개축, 재축 설계. 그리고 200제곱미터 미만인 3층 미만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돼요. 그럼 답은 뭐죠? 2번이 답이죠. 아니 여러분 그 1번 안 봐. 1번. 여러분 농림지역은 도시적 밖이죠. 도시적 밖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은 소규모 건축물이잖아. 도시적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죠. 근데 그게 뭐가 지정돼 있죠?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기 지정되면 신고 대상에 제외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은 금방 건축사무소 설계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건축사 설계 대상이야. 동남 1번은 건축 신고 대상입니까?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은 누가 설계해야 되죠? 건축사. 그렇지. 2번이 답이고 3번도 봐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은 신고 대상이잖아. 근데 연면적 합계 이긴 얼마라고? 180이니까 100제곱미터 초과해버렸잖아. 그럼 신고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건축 허가 대상이야. 그 다음에 높이 3m 이내 정축이 신고잖아. 그럼 4m 정축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농수산업용 창고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창고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신고잖아. 그럼 여기는 연면적이 얼마죠? 500제곱미터인 창고니까 허가잖아.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전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야. 3, 4, 5번의 공통점은 건축 허가 대상이고, 허가 대상 건축은 누가 설계하죠? 건축사. 그러니까 약간 응용을 하면 이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아까 풀면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 아마 24번도 했지만 어렵게 느껴지고, 복습 안 하면 이제 23번도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단 말이야. (26번) 그 국토교육법 있죠. 오늘 국토교육법 좀 쉽게 느껴졌죠. 국토교육법 진짜 시험 다니면 이 정도 수준이다. 한 3개 빼고 국토교육법 이 정도로 오늘처럼 느껴지면 돼. 상당히 실력이 쌓인 거라고. 그래서 국토교육을 한 7개, 8개, 최소 7개, 8개 이상 잡고 들어가면은 나머지는 약간 망치고 보이는 것만 찾아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야. 국토교육법 기본법이야. 한 8개 정도 이상 맞춰주면 돼. 오늘 국토교육에서 한 8개 이상 이렇게 득점하신 분은 내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느끼시면 될 거야.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 국토교육은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문제를 받으면 몇 문제 빼고 나면은. 근데 이제 도시개발법부터는 각오를 좀 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이야기했죠. 딱 6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절대 답 안 준다고. 거기서 이제 발목이 잡혀요, 보통. 국토교육 웃고 넘어갔다가 도시개발법에 딱 2문제 그렇게 딱 걸리면은 그저 노래지거든, 얼굴이. 그때부터 이제 본인 평정심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무너지면 안 돼. 분명히 도시개발법에 한 2개 정도, 정비법에 한 2-3개 정도는 못 보거나 못 풀 수 있는 문제를 딱 준다고. 거기서 흔들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도시개발법, 주택법이 평의해도 벌써 이제 심리적으로 밀려가지고 마음에 쫓겨가지고 망치고 나온단 말이야. 도시개발법은, 정비법은 해마다 요즘에 딱 그렇습니다. 2개 정도는 여러분이 풀 수 없는 걸 딱 내놔요. 시간 딱 발목을 잡아버려, 거기서. 26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특시, 특도, 질환 구조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네. 위 1번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13만 제곱미터인 대규모 건축물하면 누구로부터 허가 받죠? 광역시장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권자는 자연재해법상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허가를 아니할 수 있죠? 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건축허가 거부 대상 맞습니까? 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또 있죠. 밀학시설 숙박시설이죠. 밀학시설 숙박시설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부족한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건축허가 거부 대상 복습해야 돼요. 동그라미 3번이 뭐죠? 허가 거부 대상 복습해야 된다니까. 4번.
착공신고, 이거 4번. 이거 실수하신 분도 오늘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이거 실수하면 아까워. 이것도 우리 수업할 때 많이 강조드린 거잖아. 여러분, 경매 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면은 당연히 취소사유로 딱 쏘가지죠.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해도 바로 취소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기다려준다 그랬죠? 6개월 기다려주잖아. 그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착공을 못하면은 그때 취소사유가 되는 거야. 알겠죠? 공사 착수를 못했을 때.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난 후 착수를 못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공매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해도 6개월은 기다려준다 그랬죠. 그걸 이제 놓치면 실수하면 여기 제일 많이 걸려들어요. 체력이 떨어지면 알고도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런 게. 조심해야 될 겁니다. 4번 특히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습이니까 우리끼리 뭐 실수해도 괜찮고 본 시험에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5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은 상실되죠. 27번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공개공지 확보입니다. 세 가지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복습하고 하지 뭐. 보죠? 이거 세 개는 안 외우면 안 되거든. 그래서 딱 못 맞추신 분은 외우세요.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될 용도 지역이 있죠. 확보 지역이 어떻게 되죠? 1준, 상준, 1준이와 상준이는 가능성은 큰데 좀 노후화됐죠. 1준이와 상준이는 가능성이 큰데 노후화됐다. 뭐죠? 같이 말해요. 뭐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허가권자 지정 공간 지역이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된 지역이야. 노후 산업단지 정비, 이건 신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가 뭐지? 용도 안 적어도 됩니다. 요약집에나 뭐 다 있어. 기본서나 이거 없는 자료가 어디 있노? 다 있으니까 같이 외워. 지금은 제가 일부러 좀 못 알아먹게 적습니다. 외우고 있는데 뭐 이거 뭐 지금 필기해둘 이유는 아니잖아. 다 자료 있는데 나중에 체크해도 다 외워. 용도가 뭐죠? 같이 해봐. 뭐 문화미 집회시설, 시정문화회관,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판매시설, 백화점, 업무시설, 63빌딩 이런 거. 그 다음에 숙박시설, 서울시내에 있는 특 1급 호텔, 운수시설, 강남 고속터미널 이런 용도. 이 안 외우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확보해야 될 규모. 그럼 뭐예요? 이 지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규모가 마당 면적 합계 얼마? 5,000이야. 이런 거 안 외워두면 안 돼. 이런 거 안 외우면 안 되는 거라고. 외우면 되는 거. 설명도 필요 없다, 이거. 이 세 개를 꼭 외워 들어가야 돼. 이런 거 안 외우면은 기도 100번 해도 안 되는 거야. 외워야 돼. 알겠죠?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린단 말이야. 상업지역은 공동적보 대상 지역 맞잖아요. 문화매 집회지를 맞잖아요. 바닥면적이 5천 정도 이상이잖아. 1만이니까.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유통상업지역, 상업지역 맞잖아요. 근데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동적보 대상지역과 제비입니까? 제비. 그 답이 2번이야. 준주거지역 맞죠? 3번은. 종교시설 맞잖아. 바닥면적이 6천 이상이니까 공동적보 대상 맞잖아. 5천 이상 맞잖아요. 5천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 노후화 맞습니까?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고 지정 공간지역이 오래 신설된 거라니까. 숙박시설 맞잖아. 바닥면적이 5천 맞잖아. 중공업지역 맞잖아. 업무시설 맞잖아. 바닥면적이 5천 정도 맞잖아. 7천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꼭 오해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되는 거죠, 뭐. 28번부터, 네, 쉬었다가 가겠습니다.